를 다시 정리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인식의 한계 또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머리에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다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삭제가 되고 어떤 부분은 왜곡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일반화가 되면서 메타모델 위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질문 형태로 도전을 해야 돼요. 질문 형태로. 자, 그래서 이제 질문 형태로 도전하는 것을 메타모형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가 10가지가 되는데 1. 마음 읽기, 2. 수행자 상실, 3. 인과관계, 4. 공문 등식, 5. 기본 가정, 6. 포괄적 수량화, 7. 서법 기능어, 8. 명사화, 9. 비구체적 동사. 예, 그렇죠. 10번에 단순한 생략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 했던 그게 3번까지 했죠. 우선 다시 리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마음 읽기는 뭐냐면은 타인의 내적 상태를 주관적으로 짐작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타인의 내적 상태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짐작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말의 구조로 본다면은 뭐뭐인 것 같군요. 당신 뭐뭐라는 걸 알아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뭐뭐이군요. 자,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됩니다.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군요.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좋아할 수도 있는데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요. 이렇게 짐작을 했잖아요. 네. 그때 도전을 한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마음 읽기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도전을 해줘야 돼요. 건이는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건이가 게으른지, 건이가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당신 알죠? 이렇게 이제 타인의 내적 상태를 짐작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못 읽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 난 소심한 것 같아. 실제 소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난 소심한 것 같아. 이렇게 잘못 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럼 자기 자신에게도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소심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나는 게으른 것 같아. 자기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알 수 없는데 나는 게으른 것 같아. 이렇게 도전할 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그때 다시 도전해야 되죠. 내가 게으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나는 언어적인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언어적 재능이 부족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질문을 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 읽기는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수행자 상실. 수행자 상실은 옳다, 옳지 않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와 같은 가치를 판단하는 말을 할 때 그 가치 판단하는 주체, 수행자를 상실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말인지 모르잖아요. 누구의 말인지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도전해야죠.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여자들은 아이가 있을 때 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쉽게 보면은 그렇죠. 어떤 주체를 생략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자 일을 아이가 있을 때 일을 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건 누구의 말이죠? 누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실제 아이 있는데 일하는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에 인과관계. 분명한 근거도 없이 두 가지 별개의 사실을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로 나눠서 이야기한다. 즉 X 때문에 Y 하다 이런 뜻인데 실제는 그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요? 당신이 원인이고 화가 나는 게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X가 Y 하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X가 Y 원인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당신을 화나게 했나요? 자, 화난다고 다 죽나요? 화가 나는 게 원인이고 죽는 게 결과잖아요. 화난다고 다 죽나요? 화가 났지만 죽지 않는 사람은 없을까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시 다른 거 하나만 헷갈려가지고. 해드릴게요. 그럼 정말 나를 미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가 당신을 미치게 하나요? 이제 그가 원인이고 미치게 하는 게 이제 미치는 게 결과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X가 Y를 하게 하느냐. 저는 얼굴이 못생겨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못생긴 게 원인이고 결혼을 못하는 게 결과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얼굴이 못생겼기에 결혼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얼굴이 못생겼지만 결혼을 잘한 사람은 없을까요? 어때요? 반문하는 거래요? 반문할 수 인과관계는 반문할 수 있는 반문이 아니라 그게 아닌가? 그거 깨트려 주는 거죠. 깨트려 주는 거.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트려 주는 거죠. 얼굴이 못생겨서 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은 전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굴이 못생겼길래 결혼을 못한다는 말씀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얼굴이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잘한 사람은 없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얼굴 못생긴 거하고 결혼을 못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깨트려 줍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같은 원리죠.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없길래 사업에 성공을 못한다는 말씀이냐?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질문법이 되겠고요. 또 이걸 돌려서 질문한다면 돈이 없지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없을까요? 돈이 없지만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은 없을까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X가 Y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인과관계까지 지난주에 했고 네. 오늘 이제 폭문등식. 폭문등식은 X가 Y를 의미한다 이렇게 X는 Y다 이제 대등한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폭문등식이거든요. X가 Y는 똑같다 이 말이지. X는 Y를 의미한다. 자, X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Y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구조가 폭문등식인데 그걸 깨트려 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선생님은 늘 저에게 야단을 치세요. 선생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단 치는 거하고 좋아하지 않는 걸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혼내는 거랑 또 틀리고. 그래서 야단 치는 거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너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야단 친 적은 없니? 너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야단 친 적 없니? 라고 했을 때 자, 야단 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이렇게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도 봐봐요. 저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을 실패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지. 시험에 떨어진 것이 어떻게 당신을 실패자로 만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점도 괜찮아요. 시험에 떨어졌지만 성공한 사람은 없을까요? 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은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죠. 그럼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뭐해서 못해니까 나는 망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저도 그렇게 오늘 하루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 오늘 하루는 좀 별로다. 틀렸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화의 오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깨트려 줘야 돼요. 네. 맞아. 자, 저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저는 뚱뚱해요.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 자, 저는 뚱뚱해요. 뚱뚱한 거하고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동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뚱뚱해요.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도전하면 될까요? 뭐 뚱뚱하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뚱뚱하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좋아요. 뚱뚱한 거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뚱뚱하지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은 없을까요? 뚱뚱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그럼요.
저 여자는 오히려 좀 통통한 몸매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요. 너무 날씬한 사람보다. 또 날씬해야 이쁜 거 아니에요? 맞아. 남자들은 통통한 사람을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많아요. 너무 그 살이 빠져 있는 그런 여자보다는 오히려 살이 좀 있는 통통한 여자를 더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요. 여자들이 착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날씬해야 사랑받다고 생각하지. 그런 강박이 있어요, 사실. 강박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날씬한 여자들이 더 이쁨 받을 것 같고, 근데 여자들의 생각이. 그 여자들은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 그게 좀 크죠. 근데 주변에도 많이 그러고. 오히려 남자들은 통통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지. 너무 통통한 건 싫지. 아, 그러면은 그런 거는 완전 싫어하긴 하죠. 약간 통통한 여자를 좋아한다. 약간. 그래서 저는 몸매가 너무 통통해요. 몸매가 통통해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한테 사랑받기는 글렀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통통한 거하고 남자들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은 이제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네. 통통하지만 통통하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사랑받는 여자는 없을까요? 통통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여자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요. 그 사람마다 취향이 틀린데.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몽호동식으로 연결시켰는데, 자,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전하면 뭐 관계가 좋지 않아도 뭐 명성을 얻거나 성공한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 관계가 좋지 않지만 혼자만의 전문적인 일로 성공한 사람은 없을까요? 자, 사람 관계가 좋지 않지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그렇게 공무원 등식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과정, presuppositions. 기본 과정이라는 것은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다. 자, 기본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뭐 먹을까요? 오늘 점심 식사로 뭘 먹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떤 게 전제로 들어가 있죠? 같이 먹자. 점심을 먹는다라는 게 전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요? 자, 어디로 놀러 갈까요? 라고 한다면 뭐가 전제죠? 놀러 간다는 게 전제죠. 자, 카드로 결제할까요? 현금으로 결제할까요? 할 때 전제는 뭐죠? 계산하는 거. 결제한다 전제죠. 네. 이렇게 이제 항상 전제 장치가 있는데, 전제 장치가 잘못될 경우에 이제 부정적인 전제 장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살 생각이 없는데, 구매를 할 생각이 없는데 카드로 결제할까요? 현금으로 결제할까요? 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결제한다라는 그 전제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지. 제가 결제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제할지 안 할지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이거는 질문형으로 하는 거예요. 질문형으로? 자, 메타 모델 도전은 무조건 질문형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결제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질문해야죠. 결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을 먹을 생각이 없는데 우리 점심으로 뭐 먹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자, 점심을 먹는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점심을 먹을지 안 먹을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질문해야죠. 자, 결혼할 생각이 없이 그냥 데이트만 하고 그냥 연애만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 언제 결혼할까? 우리 언제 결혼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는 결혼할 생각이 없이 그냥 연애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해야지. 이렇게 이제 전제 장치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만약 그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걸
이 문장을 보면은 세 가지 기본 전제가 뭐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전제도 있고요. 그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전제도 있고요. 그가 내가 최선을 다한 사실을 모른다라는 전제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했나요? 어떻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나요? 자, 그거는 내가 최선을 다한 사실을 모른다.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나요? 이렇게 전제 장치에 대해서 각각 다 도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대부분의 우리 말을 들어보면은 기본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한나 선생님이 오늘 집에 가면은 우리 애들한테 맛있는 점심을 해 먹어야 되고 먹여야 되겠어요. 오늘 집에 가면 우리 애들한테 맛있는 점심을 먹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뭐가 있죠? 집으로 간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죠. 점심을 준비한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럼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도전할 수도 있겠죠. 집으로 어떻게 가실 것인데요? 집으로 어떻게 가실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수단을 가지고 집을 가시겠냐,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는데요? 자녀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점심 식사를 준비하실 건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질문 할 게 많죠. 자, 우리 선생님 아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전제장기 찾아가지고 또 도전 한번 해볼게요. 한 문장으로 그냥. 남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든 좋아요. 남편이 집에 왔는데 화가 난 것 같아. 아닌가? 남편 집에 왔는데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좋아, 그 문장 볼게요. 여기 전제가 뭐가 있죠? 남편이 집에 왔다. 자, 남편이 화가 난다고 생각한다. 화가 났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참 남편이 있다부터 시작이 나에게 남편이 있다. 남편이 집으로 왔다. 자, 화가 난 것 같다. 자, 남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남편에 대해서 이제. 남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자, 남편은 집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집으로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남편이 화가 났다는 건 마음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거 그냥 기본적인 문장을 그렇게 대입해서 하면 되는 거죠? 기본 전제를 찾아내어서 도전한다 이 기본 말이에요. 전제? 그렇죠.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갑니다. 포괄적 수량화. 이게 잘 되고 있죠? 네. 잘 따라오셔서 너무 좋네요. 자, 포괄적 수량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부를 전부 또는 전무한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전부 또는 전무한 것으로 표현한다. 전부는 뭐야? 모두, 모든 사람, 항상 이렇게 전부죠. 근데 이제 전무는 뭐냐면은 아무도 무마하지 않다, 결코 무마하지 않다, 전혀 무마하지 않다, 이렇게 전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본다면은 everyone, all 이런 거는 전부가 되겠고요. never나 no one이나 이런 것들은 전무가 되겠죠. 구분되세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자, 그 전무한 그 단어를 활용해서 질문을 해줘야 돼요. 자, 이를테면 그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여기에 전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혀만 했다. 그럼 이 전혀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질문해야 돼요. 전혀 안 들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전혀 안 들어? 만약 그가 한 번이라도 너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저는 발표할 때 항상 긴장되고 떨려서 힘들어요. 여기는 뭐야? 항상이라는 단어 있죠. 항상. 항상 떨려요? 한 번이라도 편안하게 말한 적은 없나요? 사실 항상 떨린 건 아니거든. 그리고 위에도 전혀 듣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전혀 안 듣는 것처럼. 특히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많다 이게 전무한 것을 이야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또 발표 불안증 있는 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발표를 전혀 잘 못해요. 저는 발표를 전혀 잘 못해요. 저는 말할 줄은 몰라요. 전혀 말할 줄은 몰라요. 전혀 말을 못해요. 지금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또는 저는 발표할 때 항상 긴장되고 떨려요. 저는 항상 긴장되고 떨려서 발표를 잘 못해요. 항상 떨려요. 한 번이라도 편안하게 말한 적은 없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이제 항상 뭐 전혀 뭐 결코 모두 아무도 이제 이런 전무한 말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킴으로써 자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몰아가는 거예요. 나는 차만 타면 항상 배 아파서 운전을 못 하겠어. 네? 다시? 나는 차만 타면 항상 배가 아파서 운전을 못 하겠어. 저는 차만 타면 항상 배가 아파서 운전을 못 해요. 그것도 항상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죠. 항상 배가 아파요. 그렇죠. 항상 배가 아파요. 한 번이라도 배가 아프지 않은 적은 없었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서법 기능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조동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조동사 있었죠. 네. 그 조동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이제 필수성과 가능성의 서법 기능은 두 가지로 보게 될 텐데 필수성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게 필수성이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자기만의 강박증을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 강박증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게 좀 심해요. 강박적으로. 그렇구나. 나는 꼭 합격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봐봐요.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된다라는 강박적인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합격을 안 해도 사실은 재수하면 되는데 두 번째 시험이 되잖아요. 꼭 이번 합격 안 한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합격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꼭 합격해야 돼. 자, 이거는 경계선 안에 나를 가둬버리는 거거든. 마음에 경계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합격을 해도 좋고 합격을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꼭 합격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마음이 편안할까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죠. 두 가지 생각하는 사람이 한 가지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고가 유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꼭 합격해야 돼. 이건 한 가지 생각에 집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강박적인 사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도전을 해줘야 돼. 만약 합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합격하지 않을 그 반대되는 상황을 머리에 돌리게 만드는 거죠. 만약 합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합격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또 해도 되니까. 그렇죠. 옛날에 제가 지하철 스피치를 막 훈련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하철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지하철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지하철 스피치를 못해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지하철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사구만.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면은 어떻게 되죠? 회사에 잘려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네요. 뭐 그냥 하시죠. 뭐 그래서 제가 지하철 스피치 시키죠. 사람들 지하철에서 스피치 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꼭 뭐 창피하고 죽을 것 같고 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안에 들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제가 한 15년 동안 했잖아요. 그걸요? 한 2,000명 이상을 제가 지하철 스피치 훈련시켰지. 자, 2번 봐봐. 저는 일주일에 3번을 운동하러 가야만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을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강박적인 사고거든. 3번을 안 가도 되고 더 많이 가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꼭 3번을 운동하러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실 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겠죠. 혹시 우리 선생님 뭐 해야 한다, 또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매일 자기 전에 애들 책 2권씩은 꼭 읽혀야 한다는 그 강박이 있어서 안 읽고 딴짓하면은 막 짜증
잠자기 전에 우리 애들이 네, 네, 책을 두 권은 꼭 반드시 읽어야 읽어야 돼. 된다는 그게 커요. 반드시 두 권을 읽어야 돼. 네. 만약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세요?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읽지 않으면 왠지 애들이 음. 머리가 나빠질 것 같고. 그건 누구의 예,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선생님 생각이 항상 옳을까요? 그건 아닌데. 틀릴 수 있다면 그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두 권 안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안 읽으면 제가 좀 예민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좀. 강박증 치료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외출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면은 최소한 5번 이상 손을 씻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5번 손을 씻지 않으면은 뭔가 찝찝하고. 찝찝하고 활동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 5번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죠. 한 번만. 선생님 생각이 항상 옳아요? 틀릴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마음의 경계가 있다라는 것은 경계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경계 저 너머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에서 뽑히는 거, 이거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사고를 하는 경우야.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할 수 없다는 사고를 할 때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할 수 없게 막고 있느냐, 무엇이 할 수 없게 막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이것도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경계 너머에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나는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무엇이 당신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막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막습니까? 이렇게 장애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밑에도 봐봐요. 저는 발표를 잘할 수가 없어요. 자, 무엇이 발표를 잘하지 못하도록 막죠? 자, 못하도록 막는 어떤 장애물에 대한 질문. 그 다음, 만약 발표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히 뭐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히. 부정적으로 사고가 돌아가나 봐요. 긍정적으로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분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주라는 거죠. 무엇이 할 수 없게 막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전 영업을 잘할 수 없어요. 무엇이 영업을 잘할 수 없게 막고 있나요? 영업을 잘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게 뭐죠? 이렇게 이제 그 장애물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영업을 못한다는 말씀이군요. 아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물론 있겠죠. 자, 이렇게 깨트려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 영업을 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영업을 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을 많이 벌겠죠.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왕이면 영업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언제부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이 계속 술술 이어지네요. 신기하다. 자, 그렇게 질문을 해서 깨트려주는 거죠. 네. 우리 명사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는 명사가 아닌데 과정이나 단어, 동사인데, 동사 출신인데 이게 명사로 바뀐 거예요, 선생님. 자, 예를 들어서 관계는 관계하다에서 관계가 된 거잖아요. 관계하다에 인간관계가 된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혼란스럽다에서 혼란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다에서 사랑, 변화를 하다에서 변화, 그렇죠? 행복하다에서 행복, 에너지가 넘친다에서 뭐 에너지, 활기,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명사가 참 많겠죠. 근데 긍정적인 말은 명사화로 이야기하면은 훨씬 더 단단하고 고정화된 느낌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은 명사화로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느낌이 고정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명사화는 동사로 바꾸어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 할 때 관계가 그 부정적인 느낌의 명사하잖아요. 네. 그럼 이 관계를 관계하다라는 동사를 바꿔서 질문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죠? 자,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요즘 너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라는 동사를 바꿔서 질문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자, 우리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할 때 지금 명사가 뭐죠? 관계죠. 남편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고, 이제 병원에 가면 있잖아요. 네. 진단명이 전부 명사화예요. 진단명.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뭐 암, 뭐 뇌출혈, 뇌졸중, 이게 전부 명사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당뇨라는 거는 뭐야? 당뇨는 당 수치가 높다라는 동사에서 당뇨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사가 당신 당뇨입니다. 당뇨입니다라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제 당 수치가 얼마나 높은데요? 저에게 당 수치가 얼마나 높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느낌이 좀 달라지죠. 네. 고혈압이다. 고혈압도 지금 이거 명사화잖아요. 네. 당신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혈압이 얼마나 높은데요? 고혈압은 혈압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네. 제 혈압이 얼마나 높은데요? 암이라는 거 맞아요. 당신 간암 말기예요. 제 간에 있어서 암세포가 얼마나 많은데요? 암이라는 건 암세포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제 간세포 중에 암세포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길래 그러시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진단명을 전부 동사로 바꿔서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하면 이 어떤 질병에 대한 느낌이 이제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사실 병원에 가기 이전에는 아픈 줄 모르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명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 많죠. 맞아요. 특히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기 이전에는 이전까지 좀 생생했는데 병원에 가서 뭐 뇌출혈이다 뭐 암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바로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경우 많거든요. 급작스럽게. 왜냐하면 진단명은 바로 고정화된 느낌을 줘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간암 말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자, 뇌출혈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뇌출혈입니다. 뇌에 혈액이 얼마나 출혈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내 혈관에 혈액이 얼마나 많이 출혈이 심하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것은 과정 동사로 바꿔서 질문한다면은 긍정적인 말은 어때요? 긍정적인 말은 가능하면은 명사화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말을 잘해요. 저는 말을 잘해요 이 말보다는 저는 언어의 달인입니다. 저는 스피치의 달인입니다. 어때요? 좋아 보여. 저는 상담을 잘해요 보다는 저는 전문 상담사입니다. 저는 대화를 잘해요. 저는 대화 전문가입니다. 저는 강의를 잘해요. 저는 명강사입니다. 저는 운동을 잘해요. 운동 선수입니다. 어때? 이렇게 명사화로 바꿔버리는 그 느낌 어때? 뭐 전문적인 사람 같은데요? 그러니까 스님을 표현할 때 뭐 나는 뭐뭘 잘한다보다 나는 뭐이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허풍 떠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요. 자기를 최대한 높게 평가를 하고요. 높게 정의를 하고 높게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기를 잘 키워요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중요할까요? 전 육아 전문가예요. 저는 육아 전문가예요. 그렇죠. 저는 육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 으스대는 느낌이 좀 그러지 않아요? 자, 남들은 그 신경 쓰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가 중요해. 저는 육아 전문가예요라고 할 때 느낌이 어때요, 선생님? 진짜 애를 되게 잘 키우는 사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선생님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 I am I am 다음에 나오는 말은 저 우주가 공명하는 말이 돼요. 그런 창조의 힘을 발휘한다는 거지. I am 나는 뭐뭐이다 다음에 I am 다음에 어떤 명사를 붙여버리잖아요. 그럼 네. 그는 무조건 실현될 수 있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풍요입니다. 나는 품입니다. 나는 풍요입니다. 자, 나는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빛과 소금입니다. 나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랬어. 자기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화로 정의를 하다 보면은 느낌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우주 에너지 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삶에서 창조의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나를 정의할 때는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명사를 나는 뭐뭐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 시크릿에서 읽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주랑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긍정의 명사를 사용해라.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비구체적 동사 한번 가볼게요. 9번의 비구체적 동사는 그 막연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책임 회피 구실을 한다. 자, 동사를 막연하게 사용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거지. 그는 나를 거부했어요. 그는 나를 거부했습니다. 자, 거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을 거부했나요? 이렇게 캐물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물을 나쁘게 설명합니다. 당신은 사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쁘게 설명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쁘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자,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할 때 캐물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분이 안 좋다는 말씀이죠? 요즘 많이 무기력해지네요. 요즘 많이 무기력해지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기력하죠?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죽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고 싶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 대부분 꺼내는 말이 좀 막연한 비구체적 동사를 사용하면서 요즘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드세요? 이제 질문해야죠. 요즘 살고 싶지가 않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싶지 않죠? 요즘 저희 남편이 속을 썩여서 미치겠어요. 남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을 썩이고 어떻게 미치겠다는 말씀인가요? 요즘 직장 생활이 끔찍해요. 직장 생활이 끔찍해요. 구체적으로 직장 생활이 어떻게 끔찍하죠? 자, 이렇게 막연한 말을 할 때 그 막연한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물으라.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10-1번입니다. 단순한 생략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기본 상태를 나타낼 때 어떤 무엇에 대해 누구에 대해 어떤 대상을 생략하고 나는 불편합니다. 나는 슬퍼요. 나는 화가 나요. 이런 식으로 기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말씀이죠. 무엇에 대해서 슬프다는 말씀이죠.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 대상을 캐물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나는 불편합니다 할 때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슬퍼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슬프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 상태를 단순하게 표현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캐물어라. 혹시 우리 선생님은 그런 표현 한 적 없나요? 저는 슬퍼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그렇죠.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냥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기본 상태. 네. 그냥 졸려요. 이런 거.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네.
10-2번은 참조색인의 권력. 구체적인 사람이나 일을 언급하지 않고 일반화시키 말을 할 때 이게 참조색인의 권력가 돼요. 뭐 사람들은, 그들은, 노인네들은, 젊은이들은, 회사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일반화된 사람 있잖아요. 또 일반화된 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화시켜서 사람의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이때 그들은 지금 일반화되어 있죠. 이게 참조식의 길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물어야죠. 구체적으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나요? 이제 그들을 누구인지 꼬치꼬치 물어준다는 이야기죠. 회사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줘야 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회사 사람들은 누구죠? 이렇게 이제 일반화된 막연한 그 사람들을 구체화시켜라. 좀 어렵지 않죠? 네. 상담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할 때 어떻게 질문하면 좋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죠? 누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 누가 싫어하죠?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제가 길을 가면요 사람들이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시선공포 뭐 대인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 제가 길을 가면 사람들이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 째려보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죠? 사실 째려보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째려볼 이유가 없죠. 째려본다. 잘못하지 않는 이상. 째려보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물어 줘라. 자, 마지막에 10-3번이네요. 요거는 비교 생략, 어떤 비교 대상을 생략하고 뭐 더 뭐뭐하다, 매우 뭐뭐하다, 아주 뭐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비교 대상에 대해서 질문해 줘야 돼요. 무엇에 비해서, 누구에 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더 좋다, 그것은 더 좋아요 할 때 무엇에 비해서 더 좋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NLP 수강료가 너무 비싸요. 무엇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말씀이죠. 이 옷은 너무 비싸요. 무엇에 대해서 더 비싸다는 말씀이죠. 물론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굳이 질문할 이유가 없겠죠. 이 옷이 너무 예쁘네요 할 때는 이건 긍정적이잖아요. 뭐 무엇에 비해서 더 예쁘다는 말씀이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어.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뭐 너무 비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힘이 든다든지 너무 짜증이 난다든지 뭐 그런 부정적인 말이 있잖아요. 오늘 너무 짜증이 나요. 자, 어느 때와 비교해서 더 짜증이 난다는 말씀이죠. 제가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사람. 저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누구에 비해서, 누구랑 비교해서 못생겼다는 말씀이죠. 저 너무 키가 작은 것 같아요. 누구에 비해서 키가 작다는 말씀이죠. 저 피부가 너무 까칠까칠해요. 저 피부가 너무너무 까칠까칠해요. 어느 때와 비교해서 피부가 까칠까칠하다는 말씀인가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느 때와 비교해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어느 때와 비교해서, 무엇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거죠.